당신 통장에 있는 100만 원, 그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은행이 당신 돈을 안전하게 보관만 한다고 믿었다면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인쇄기도 없이, 현금도 없이 그냥 컴퓨터에 숫자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진짜 방식이에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시죠? 누군가 대출받으면 그 금고에서 꺼내서 빌려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분지급 준비제도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준비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돈이 아닙니다. 은행들끼리만 주고받는 특별한 디지털 화폐거든요.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실제로는 이 준비금이 은행 사이를 이동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준비금은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상업은행에 제공하는 거지 우리 예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준비금은 절대로 은행 시스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예금의 1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예금이 1억 원이면 최소 1,000만 원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비율이 0%입니다. 제로예요. 은행이 준비금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도 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은행이 무에서 돈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이유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새론은행이라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10명이 각각 100만 원씩 예금해서 총 1,000만 원의 예금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제 민수라는 사람이 새론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은행은 뭘 할까요? 금고에서 100만 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수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은행의 총 예금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원래 있던 1,000만 원에 민수가 받은 100만 원이 더해지는 거죠. 현금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예금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창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은행이 무한대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그 100만 원을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 민수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은행은 금고에서 진짜 현금 30만 원을 내줘야 해요. 만약 민수가 다른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면 새롬은행은 그 다른 은행에 준비금 70만 원을 실제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은행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할수록 현금과 준비금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대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정 돈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은행도 실제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가장 명확한 건 이자입니다. 민수가 100만 원을 빌려서 나중에 20만 원 이자와 함께 120만 원을 갚으면 은행은 20만 원을 벌죠. 잠깐만요. 은행이 그냥 숫자 입력해서 만든 돈인데 왜 이자만 남는 거냐고요? 아까 말했듯이 민수는 이미 그 돈을 써버렸잖아요. 3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했고 70만 원은 다른 은행으로 보냈어요. 그 순간 새롬은행은 실제로 1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금을 받아도 본전이고 이자만 실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자 외에도 은행들은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가만히 현금을 놔두지 않고 계속 굴리는 거죠.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만약 민수가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이미 나간 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손실은 은행의 자본금으로 메워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은행에는 진짜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신용이 필요하거든요.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려며 대출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고요. 정부도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려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실제로 모아진 예금만 빌려줄 수 있다면 모든 게 너무 느려질 겁니다. 모두가 먼저 저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만들어낸 신용은 약 3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창조된 예금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경제는 실물 화폐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데 돈이 몰리면 가격이 급등하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일어났어요.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결국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죠. 더 무서운 건 뱅크런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 보유한 현금과 준비금은 줄어들거든요. 만약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바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은행이 감당을 못한 거죠. 48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결국 파산했어요. 한 은행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내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닐까 걱정하면서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가죠. 이게 연쇄 반응으로 퍼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급하게 개입합니다. 하루 인출 한도를 정하거나 은행을 아예 일시 폐쇄하기도 해요. 소위 뱅크 홀리데이라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공포는 더 커집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가 딱 그랬어요. 미국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렸죠. 그때의 교훈으로 지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생겼지만 그래도 시스템 자체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럼 현재 은행을 제한하는 진짜 요인은 뭘까요? 옛날처럼 준비금 비율 규정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본 비율과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자본 비율이라는 건 은행이 자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최소 8%에서 10.5%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100억 해줬으면 최소 8억에서 10억 정도는 은행 자체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손실을 보잖아요. 이때 그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은행은 파산해요. 그래서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집이나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한 불을 끄기엔 자본이 필요한 거죠.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유동성이란 은행이 현금을 얼마나 빨리 조달할 수 있느냐는 건데 마치 물이 흐르듯 돈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대출을 해주면 예금이 생기지만 사람들이 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은 실제 현금이나 준비금을 내줘야 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기술적으로는 대출로 돈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줄지 엄청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현금도 한정적이고 준비금도 한정적이고 자본도 한정적이거든요. 이걸 빠르게 보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사람은 대출받기 힘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은행은 우리 예금을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할 때마다 새로운 돈을 창조하고 그 돈이 실제로 쓰일 때 준비금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이 돈의 팽창과 수축 사이클이 바로 현대경제의 엔진이에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하고 위기가 오면 대출을 줄이면서 경제가 수축하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은행들의 엄청난 양의 준비금을 공급했고 은행들은 그걸 바탕으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늘렸어요. 그 결과 경제가 완전히 멈출 뻔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2022년부터는 반대로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행의 화폐 창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통제가 잘못되면 금융위기가 오고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경제 성장이 멈추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은행이 무에서 무한대로 돈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은 돈을 만들 수 있지만 무한정은 아니고 자본과 유동성이라는 실물 제약이 있으며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말이죠.